삶에 대한 태도, 방향, 뭐 이런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강의에서 인문학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8개의 키워드로 나눠서 강의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8단어. 네. 그리고 작가님은 1961년생이고요. 제일기획에서 광고 일을 하고 지금은 TBWA 코리아에서 조직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TBW 코리아도 물론 이제 계속 광고 회사에서 지금 몸담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알만한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작가님께서 만드셨던 광고도 잠깐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운영 작가님이 내신 또 다른 책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거 말고도 보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8단어 표지가 지금 위에 세 번째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다시 개정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단장해서 지금 나왔고요. 작가님을 좀 검색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내셨던 책은 도끼다라는 책도 9월 4일인가 다시 이제 개정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낭독회를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나온 지 10년이 지나서도 개정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공감하고 있는 독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화질은 좀 안 좋지만 추억 속으로 들어가서 작가님이 만든 광고를 한번 보실게요. Rows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everywhere. I've looked at clouds that way.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기억나시나요? 1993년도 광고입니다. 또 한석규 배우가 또 성우 출신이었다는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자 내 꿈꿔 열풍의 광고입니다. Kiss me, I love the bearded barley night gleam beside the green green grass. 나야, 잘 자. 내 꿈꿔. You wear those shoes and I will wear that dress. Oh, kiss me. 나야, 잘 자. 내 꿈꿔. 목소리로 보내는 러브레터 N016. 네, 저 인형 가방에 메고 다니시는 분 있으시죠?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Rose and KTF적인 생각이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네, 저희 광고 이거 외에도 이 편한 세상 진심이 짓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의 중심 되게 많은 광고를 만드셨던 광고인이시고요. 마지막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광고 보면서 정말 낭독하는 할머니로 늙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낭독으로 또 젊은 사람들 만나고 전파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8단어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콕 집어보고 그러고 본격적으로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PPT로 한번 이제 작가님 소개와 책 소개를 준비해 봤고요. 저희 아마 추억 속으로 빠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책 속에서 낭독가들이 만난 8단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경숙 선생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숙입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요, 자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나다운 색깔은 뭘까? 그리고 나조차 내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뭔지 잊고 산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가장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 여행 중에 땅끝마을 해남 대흥사를 아들과 다녀왔습니다. 본문 중에 그 대흥사 내부에 희면 흰대로 각각의 모습을 살려서 기둥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나무 기둥을 아들과 제가 찾았습니다. 다듬지 않아서 못생겼지만 기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 나무 기둥을 찾는 순간. 아, 저런 거였구나.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제가 딸에게 자주 하던 말입니다. 딸아이는 어렸을 때 숫기가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과 말도 잘 못했어요. 저는 그 시절에 딸아이에게 매일 이야기해 줬습니다. Be yourself. 너는 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모두 폭탄입니다. 아직 뇌관이 발견되지 않는 폭탄이에요. 뇌관이 발견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을 찾고 자신만의 뇌관을 찾으세요. 소풍 가면 다른 사람이 앉은 자리의 잔디는 언제나 푸르러 보입니다. 언제나 내 앞의 잔디는 듬성듬성한 것 같고요. 그러나 저편 잔디에 선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쪽에서는 이쪽 잔디가 빽빽하고 푹신해 보일 거예요. 엄친이라고 고민이 없을까요? 엄친 딸이라고 완벽할까요? 내가 선 곳의 잔디가 듬성듬성할지언정 이 자리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남의 답이 아니라 나의 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른 것이지 너와 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언어부터 바로 써야 해요. 말이 사고를 지배해서 어느 틈에 나와 다른 건 틀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에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대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의 북원 출입문으로 대웅전 맞은편에 자리한 침계루의 기둥들은 기둥 뿌리의 지름을
기둥머리의 지름보다 크게 만드는 민흘린 기법을 쓰지 않고 휘면 흰대로 각각의 모습을 살려서 지었습니다. 나무가 자란 그대로의 모습으로 1500년의 세월을 지낸 기둥을 보고 있자면 여러 생각이 겹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나무 기둥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깎고 다듬어져 전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저마다 생긴 모습 그대로 각자의 삶을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공을 넘어 대형사와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또 다른 예가 여럿 있습니다. 90년대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니어스는 What You See라는 곡에서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네가 얻게 될 것이야. 이게 나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해. 라고 노래했어요.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에는 This is me라는 넘버가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생김새로 별종 취급을 받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그들은 누구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난 그들이 날 무너지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린 아름답고 용감해. 이게 운명이야. 이게 나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나를 사랑하고 말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e yourself.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그 사이 시간이 된다면 가까운 공원에 한번 나가 보시길 권합니다. 가서 어느 곳의 잔디가 푸르른지 한번 보세요. 자리를 깔고 앉으면 이상하게 다른 쪽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일 겁니다. 그럼 다시 자리를 옮긴 다음 원래 앉았던 쪽을 바라보세요. 어떨까요? 이번엔 그 자리가 더 푸르러 보일지도 몰라요. 잔디는 늘 우리가 앉지 못한 곳이 더 푸르러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똑같이 푸르릅니다. 여러분, 답은 저쪽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하실 분은 임현순 선생님이십니다. 네. 나와주세요. 김경수 선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멀리 보이는 잔디를 더 푸르르게 생각한 적이 많아가지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낭독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그 단어인 본질에 꽂혔는데요. 박운영 작가님의 일화를 들으면서 제 모습이 굉장히 많이 투사됐어요. 저도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늘 부대끼는 사람인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본질 부분을 읽으면서
아, 낭독을 하는 나의 본질이 뭐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저희 항상 낭독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저희는 책의 텍스트, 작가가 말하는 내용을 다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더 이렇게 의식하지 말고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텍스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라고 하는데 매일 제 몸에 뭐 눈이 수십 개가 달려 있는지 여기저기 의식하면서 막 그렇게 덜덜 떨고 산만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고 내가 낭독을 하는데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책을 나누고 하는 거에 집중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브라보시오까 네, 나는 내가 좋다. 저도 좋아요. 그런 음악을 매일 이면순 선생님, 네, 한 분 들어오신 분 음소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박웅현의 본질 찾기. 지금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잘하고 있지만 사실 전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 공포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하도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무슨 불만 있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1등부터 성적순으로 앉고 싶은 자리를 찾아 앉으라고 했는데 저는 성적이 좋아 선택의 여지가 많았음에도 맨 뒤 구석 자리를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항하냐며 역정을 내더군요. 앞에 나서는 것, 주목받는 것이 싫었으니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음악이었고 소풍처럼 장기 자랑을 해야 하는 행사가 늘 두려웠습니다. 이 공포는 대학교 때까지 이어졌어요. 대학 재학 중에 큰 상을 받게 됐는데 수상식장이 신라호텔 그랜드볼룸이었어요. 그런데 단상까지 이어지는 호텔 볼룸 특유의 긴 길이 두려워서 수상식 날 오후 4시까지 술을 먹고 7시에 예정되어 있는 수상식에 결국 참석하지 않았죠. 회사에 입사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고회사에 입사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서 동료들의 스크립트를 다 써주고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상상이 가십니까? 하지만 사회생활이 학창시절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장소는 동숭동에 있는 학습지 회사였고 낙엽 떨어지는 가을날이었고 시간은 20분 정도 걸렸고 선선한 가을 날씨임에도 셔츠가 흠뻑 젖었습니다. 그것이 제 생애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 뒤로 무수히 많은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가지는 무섭지 않습니다. 강의와 프레젠테이션. 하지만 아마 노래를 하라고 하면 또 도망갈 거예요. 어쨌든 강의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모두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광고계에서 먹고 사는 이상 프레젠테이션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하고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너무 잘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들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10명의 스태프들이 오랫동안 피와 땀을 흘려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내 역할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은 내가 멋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잘 전달하는 것에 있더라는 거죠.
그 이후로 덜 떨렸어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음악, 미술, 체육 시간을 줄이거나 없앤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없앤다는 건 대학 가는 것을 본질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인들을 기르겠다는 겁니다.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걸 교육과 학습의 본질로 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줄로 서게 되고 이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엘리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갖춰야 하죠. 지식은 본질을 익힌 후에 있어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 같다면 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단점이지만 저는 신문을 많이 보는 편이 아닙니다. 미디어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니라 신문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차피 흘러갈 것들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 문맥을 파악해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왠지 저는 흘러가는 것보다 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쓰고 싶어요. 이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과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자기를 믿는 고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뿐인 나라는 자아가 곧게 설 수 있으니까요. 곽재구의 포구기행에서 곽재구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륜은 사물의 핵심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길의 이름이다. 그 복잡한 사물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려는 노력. 어떤 것을 보고 달려가느냐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커다란 무기입니다. 기타를 만든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는 다 망했고, 음을 만든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본질은 삶을 대하는 데 있어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경험상 돈을 따라가면 재미도 없고 재미를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더군요. 그런 경험에 따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돈은 본질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실력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따라가세요.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장나원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나원입니다. 서정주 시인은 자아상이라는 시에서 나를 키운 건 바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의 발알은 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로 위로받고 시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 인생 후반전에 낭독을 만나서 곱게 주름져 가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고전의 앞부분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란한 가을 저녁,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전의 시간입니다. 고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에 관한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첫사랑입니다.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해 같은 처녀의 얼굴도, 새봄에 피어나는 산중의 진달래꽃도, 설날 입은 새 옷도, 아, 꿈 같던 그때, 이 세상 전부 같던 사랑도 다 낡아간다네. 나무가 하늘을 향해 커가는 것처럼, 새로 피는 깊은 산중의 진달래처럼. 아, 그렇게 놀라운 세상이 내게 새로 열렸으면. 그러나 자주 찾지 않는 시골의 낡은 찻집처럼 사랑은 낡아가고 시들어만 가네. 이보게 잊지는 말게나. 산중의 진달래꽃은 해마다 새로 핀다네. 거기 가보게나. 삶에 지친 다리를 이끌고 그 꽃을 보러 깊은 산중 거기 가보게나. 놀랄 걸세. 첫사랑 그 여자 옷빛깔 같은 그 꽃빛에 놀랄 걸세. 그렇다네. 인생은, 사랑은 시든 게 아니라네.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우린 사랑을 잃었을 뿐이네. 어디에선가 우연히 보게 된 시였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해 같은 처녀의 얼굴도, 새봄에 피어나는 산중의 진달래꽃도, 설날 입은 새 옷도, 아, 꿈 같던 그때, 이 세상 전부 같던 사랑도 다 낡아간다네. 미안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보죠. 사랑이 영원한가요? 남산에 올라 잘못새를 채운들 그 사랑이 영원할까요? 누군가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그 순간에는 당사자들은 몰라요.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한 사람에게 무너져 내린 황홀한 인생의 순간에 누가 마지막을 떠올리겠습니까? 빅토르 위고도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하고 그 사람을 신으로 다시 확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주가 내 곁에 있는데 마지막이 보일 리가요. 저는 이것이 인생의 봄날 같습니다. 어느 순간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봄날을 맞이하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봄은 계속되지 않아요. 노래 가사처럼 봄날은 갑니다. 곧 바람이 불고 잎이 떨어지고 서늘한 공기가 세상을 메울 거예요. 알랭드 보통의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나 우리는 사랑일까는 사랑을 아주 객관적으로 묘사합니다. 한 커플의 순차적인 사랑의 기록을 보면 무릎을 치게 돼요. 남자는 처음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를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장소 중 비행기 안에서,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수많은 비행기 중 마침 그 비행기에서 몇백 석이 넘는 자리 중 바로 자기 옆자리에 앉은 이 여자. 운명입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행복을 느끼죠.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녀의 말투, 취향이 못마땅해지고 자신이 이 여자를 사랑했던 사실에 아연해요. 그러니까 김용택 시인의 말대로 사랑은 다 낡고 시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따뜻한 사람인 김용택 시인은 희망 한 줄기를 남겨둡니다. 이복에 잊지는 말게나 산중의 진달래꽃은 해마다 새로 핀다네. 거기 가보게나. 삶에 지친 다리를 이끌고 그 꽃을 보러 깊은 산중 거기 가보게나. 놀랄 걸세. 첫사랑 그 여자 옷빛깔 같은 그 꽃빛깔에 놀랄 걸세. 그렇다네. 인생은, 사랑은 시든 게 아니라네.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우린 사랑을 잃었을 뿐이네. 저는 솔직히 이것도 그저 위안을 줄 뿐인 것 같아요. 잔인할지 모르지만 사랑이란 감정은 시들어요. 아래의 글은 김하영의 시간의 파도로 지은 성의 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누가 그랬던가 영원한 사랑이라고? 영원한 것은 오직 돌과 청동과 푸른 하늘뿐이다. 저 이끼 낀 돌 속에 사랑의 혼이 서려 있을까? 그렇지 않다. 흘러가 버리는 것, 먼지가 되어버리는 살, 무너져 버리는 사랑의 철저한 무, 해묵은 돌들이 증언하는 것은 그런 것뿐이다. 모두가 무너지고 오직 화려한 대문만 남은 이 사랑의 성은 그리하여 마땅히 하나의 폐허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성은 아름다운 디안 부인이 자신을 사랑했던 프랑스의 왕 앙리 2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가 사랑의 지퍼로 지어준 슈농서성을 반환하고 돌아와 여성을 보낸 아내 성이에요. 20살 연하의 소년 왕자가 반할 만큼 아름다웠던 여인이 어린 연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직거했던 그 성에는 이제 냉정한 햇살과 이끼 낀 돌만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프랑스 역사 속에서 회자되는 500여 년 전의 대단한 사랑의 주인공들도 결국 언제나 승리하는 말없는 자연의 돌들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창 사랑에 머물 때 축복을 내리던 햇살은 아직도 따뜻하게 머리 위를 비추고 있죠. 인간은 이 세상에 덧없는 길손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돌이고 정동이고 햇살입니다. 예,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을 이어갈 선생님은 김현숙 낭독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나원 선생님 시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견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더 많이 보려고만 노력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는 시간을 들여서 깊이 그리고 낯설게 보기에 기적을 느끼고 싶은 욕심입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낯설게 보기의 기적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낯설게 보기의 기적. 견. 이 단어로 먹고 살았다고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견을 통해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행복한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니 나이 드는 것도 좋아졌어요. 바람도 축복이고 강물도 기적이에요. 반나절 만에 꽃을 피어올린 매화 봉오리를 봤을 때 정방향으로 올라오다가 기어코 흰색 꽃이 올라오고 그러다 주황색이 보이고 그러다 향이 가득한 나리꽃이 등장하는 걸 봤을 때 란타나라는 작은 꽃이 7가지 색을 가지고 아침, 점심마다 제 빛깔을 바꿔가는 걸 봤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황홀한 순간입니다. 이 기적을 뒤늦게 발견해 아쉽지만 다행스러운 건 조금씩 보는 눈이 커지고 볼 수 있는 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간장게장을, 담쟁이를, 목련과 묘화를 깊이 보는 시인과 소설가의 경지에 오르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행형색색 오묘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게 큰 희열로 느껴질 정도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시를 쓰든 말든 광고를 하든 말든 창의적으로 되든 말든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곧 풍요이니까요. 그래서 인문이라는 단어는 법학, 의학, 과학, 물리학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게 봐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더라.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산 저의 덕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무 것이고 아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살다 보면 왜 그 순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순간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은 순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 그 순간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어떤 순간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 내 삶은 의미 있는 순간에 합의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내 삶은 의미 없는 순간에 합의됩니다. 제가 최근 도끼다를 썼던 가장 큰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것은 많은데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제가 무엇을 창출하겠습니까? 저는 다만 제 주변에 널린 수많은 좋은 텍스트를 찾아낸 눈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죠.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보는 눈이 없으니 텍스트를 중심으로
견을 이야기한 것이 책은 도끼다였다며 이번에는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 기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척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안도의 시인의 섬에 드는 것을 읽고 울죠. 울 수 있는 사람이 덤덤한 사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는데 저는 완전한 한 표를 던집니다. 4명이 술을 마실 때 그냥 마시는 사람과 창밖 좀 봐, 가을비가 내린다 하는 사람의 삶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간을 온전히 살려면 척수를 예민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5개의 촉각을 가진 동물이 되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처럼 견, 깊이 본다는 것은 사실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을 넘어 낯설게 봐야 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천성대 에피소드 기억나시나요? 천천히 낯설게 봐야 진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니코스 카잔차키스로 가면 익숙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김은처럼 수박을 보고 깜짝 놀라야 해요. 예전에 쓰던 명함에 새겼던 스프라이즈 미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놀라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란다는 건 감정이입이 됐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현상을 뇌리에 깊이 박으면서 경험하는 거죠.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같은 걸 보고 127번째 셀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때 본 것을 127번째 셀에 집어넣는 사람이 2가지 측면에서 좋아요. 첫째, 더 창의적이고 둘째, 더 행복하죠. 개인의 중요성을 딸에게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딸아이는 지겹다고 했어요. Be yourself도 들을 만큼 들었다고 했죠. 딸아이에게는 새로운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의 반응에 앙드레지드처럼 강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온 세상이 태어나는 것처럼 일출을 보고 온 세상이 무너지던 일몰을 봐 라고요. 하지만 거창하게 이야기했다가 핀잔만 더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행을 생활처럼 하고 생활을 여행처럼 해봐 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낭독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선생님이 낭독하겠습니다. 네. 김현숙 선생님께서 작은 소리로 말씀해 주셔서 귀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듣기 위해서 저희가 귀를 더 쫑긋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예요. 현재인데 현재 부제로 개처럼 살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처럼 살자. 갑자기 영화 개 같은 내 인생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이게 My Life as a Dog더라고요. 스웨덴 영화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뉘앙스의 개에 좀 안 좋거나 낮잡아 보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박 작가한테 물었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그랬더니 나는 계획이 없고 나는 개처럼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에서 개는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을 충분히 즐기는 거 그걸 가지고 개처럼 살자라고 얘기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재 순간순간들이 모인 게 결국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선택하게 됐거든요.
네, 낭독하겠습니다. 삶은 순간의 합이다. 답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 현재 있다는 사실을 알면 행복합니다. 봄이 어디에 있는지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건만 정작 봄은 우리 집 매화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앞 언덕길에 특별한 것 없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한 번은 아내와 차를 타고 그 길을 내려가는데 아내가 말해요. 여기 가로수 단풍이 참 예쁘다. 그 순간 또 깨달았어요. 아, 여기에 있는 가을을 나는 왜 가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너그러운 가을이 내장산에만 온다고 생각했을까? 여기에도 내 집 앞에도 성큼아 있었구나. 현재에 대한 존중,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존중입니다. 결국 견과 일맥상통하는데 눈앞에 마주하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존중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딸아이가 아이팟에 새겼던 글귀입니다. 파우스트의 한 구절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크기를 아는 파우스트는 자기는 결코 만족을 모를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메피스토텔레스와 내기를 하죠. 악마의 힘을 빌리는 대가로 만약 자신이 자기 삶에 만족해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면 제 영혼을 가져가도 좋다고 합니다. 딸 아이에게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새겼냐고 물으니까 매 순간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빠로서 무척 기뻤습니다. 매 순간 머물러라 아름답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밥이 진짜 맛있구나, 해가 뜨는 게 기적 같구나 하면서 사는 개와 같은 삶의 태도죠.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부모의 날인 페어런츠 데이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사 일을 미루고 딸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아이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때였고 저는 바쁜 와중에 잠깐 시간을 낸 것이었습니다. 아이와 저 누구에게도 목표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죠. 인생에 있어 어떤 중요한 역이 아닌 간이역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텔방에 들어서면서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아, 우리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와의 이 일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살아온 거야. 마치 내가 감옥에 있다가 이 일주일을 위해 휴가를 받아서 나온 거지. 너도 저 감옥에 있다가 휴가를 받아 나온 거고.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이 일주일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지내자. 현재에 집중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지금 딸아이가 가진 삶의 태도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딸을 키우면서 아내에게 삶을 경주로 보지 말자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삶은 순간의 합이지 결코 경주일 수 없어요.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20일 동안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했더니 아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20일이면 학원 영어 수업, 수학 수업 몇 시간을 빠져야 하는지 아느냐고. 20일로 인해 아이가 뒤처질 수 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은 인생의 목표를 대학이라는 점에 찍어놓고 달린다면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삶이 순간의 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을 아이에게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느냐가 학원에서 보내는 20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설득해서 여행을 갔는데 그 사이 아이의 키가 4cm나 자랐더라고요. 기적이었죠. 물론 잊지 못할 좋은 기억도 많이 담아왔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삶을 달리기만 하나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삶을 경주로만 봅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레이스가 시작되죠.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선행학습을 하고 명문중학교에 가야 하고요. 명문중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특목고를 향해 달립니다. 특목고에 들어가도 며칠 기뻐하고 서울대에 가기 위해 다시 행복을 유보해요. 서울대에 가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부장이 되기 위해, 임원이 되기 위해,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 행복을 유보합니다. 그렇게 나이 60, 70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행복은 삶이 끝나갈 때쯤 찾게 될 겁니다. 그것도 운이 매우 좋으면요. 순간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들이 합의될 테니까요. 만약 삶은 순간의 합이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찬란한 순간을 잡으세요.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현재를 믿으세요.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면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순간에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불어넣으면 모든 순간이 나에게 다가와 내 인생의 꽃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의 현재에 답이 있고 그 답을 옳게 만들면서 산다면 김하영의 말대로 티 없는 희열을 매 순간 느낄 겁니다. 티 없는 희열로 빛나는 관능적인 기쁨에 들뜨는 예외 없는 작은 조각들의 광채로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다음에는 김혜진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빠져들어서요. 빠져나오기 힘드네요. 네, 저는 이 책을 앞장에 보니까 2017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그때는 러시아에 살 때인데 비행기 탈 때마다 가지고 다녀서 우리 맛있는 식빵에 호두나 크랜베리 빼먹듯이 군데군데 그렇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맛없는 부분, 그때 내가 호두나 땅콩 빼먹었던 그 자리 말고 다른 부분을 다 읽자 해가지고 어쨌든 완독을 했는데 이 8장의 하나하나의 이 챕터가 너무나 저한테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와닿는 부분이겠죠. 근데 뭐 소통을 택한 건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가지고도 했는데
나한테 가장 부족한 덕목이 또 소통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통을 먹고 마시고 자는 시간 빼면 사실은 사회생활 전체가 소통인데 그냥 너무 의미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항상 많았던 저였던 것 같아서 택하고 또 제가 올여름에 생전에 안 해본 또 몇 년 동안 안 해본 일을 다시 해가지고 전화를 받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 받는 걸 딸이 찍어 놓는 걸 봤어요, 영상을. 저는 상대 말이 끝나기 전에 내 얘기를 하느냐고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만 보고라도 너무 여유 있게 대화를 하지 못하는 남의 말에 경청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버릇들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소통을 택한 데는 오히려 뭐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젊음 혹은 삶을 대하는 데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8가지 키워드를 줄여 시작한 강의가 벌써 7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나눌 주제는 소통입니다. 사실 저에게 소통은 그다지 눈길이 가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소통이라는 단어를 환기하게 된 계기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책 CEO의 8가지 덕목에 대해 서평을 통해서였습니다. 서평에는 피터 드러크가 주장하는 8가지 덕목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하고 싶나 보다 무엇을 해야 하나 묻는다. 둘째, 무엇이 기업을 위한 길인가 생각한다. 셋째, 계획표에 따라 행동한다. 넷째, 기꺼이 책임을 떠맡고 결정을 내린다. 다섯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든다. 여섯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일곱째, 생산적 미팅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덟째, 항상 우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판단력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대부분의 덕목은 이해가 됐으나 5번째에서 언급한 커뮤니케이션만큼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CEO라는 최고의 결정권자에게 소통이 그렇게 필요할까 싶더군요. 그런데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윗사람이 되어보니 소통은 불필요한 노동을 없애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소통을 잘하면 그것만으로 일을 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팀이 회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광고 업무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손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회의실에 100년차가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보편타당한 경력에 그만한 몇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5년차 카피라이터인 저와 17년차 아트 디렉터와 15년차 후배 카피라이터 등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력을 합치면 100년차의 경력에 광고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100년차가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100년차의 전력은 분산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회의가 끝나고 내일 다시 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25년차는 25년차의 머리를 17년차는 17년차의 머리를 굴리겠죠. 다 각각의 방향을 가지고 나름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같이 바라볼 한 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25년차, 17년차, 15년차가 각자 머리를 굴리더라도 100년차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소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나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면 회의실을 나가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때쯤에는 제일 고참인 25년 차인 제가 오늘은 별거 없으니 그냥 쉬자라거나 오늘은 꼭 이 주제를 발전시켜 보도록 하자라고 방점을 찍어둡니다.
그래야 편히 쉬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도 아이디어를 떠올리든 할 게 아니겠습니까? 소통만 잘 돼도 언제 어느 때 떠오를지 모르는 아이디어의 분산을 막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무 할 말 없이 휙 나가버린다면 남은 사람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할 겁니다. 더 생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가겠죠. 괜히 야근이나 철회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 방향을 정해주지 않은 채 소통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회의를 이끄는 건 죄악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 이야기에서 조금 확대해 볼까요? 3,000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에 CEO가 있다고 합시다. 그 CEO가 직원들에게 일의 목적과 비전을 세워주고 성취감을 안겨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미션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자기 뜻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3,000명과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EO의 덕목에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 소통은 꼭 회사나 단체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부부관계, 친구관계, 육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인들이 싸울 때 한번 볼까요? 연인들이 다툴 때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소통이 조금 쉬워집니다. 남녀 간의 소통을 쉽게 해주는 책으로 오래된 연장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진화심리학자인 전중환 씨가 쓴 책인데 읽어보면 상대 이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목에 쓰인 연장통은 우리의 뇌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인간이 수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유전자, 즉 연장통에 박혀있던 것들이라는 거죠. 내용 중에 진화 심리학에 기초한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나서 운전을 잘하고 방향 감각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억 년 전 인류가 진화하기 전 수렵과 채집을 해서 살았던 시절에 남자들은 사냥을 담당했는데 사냥을 나갔다가 동굴로 돌아오려면 산 아래 나무나 바위의 위치를 정확히 봐야 했어요. 멀리 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집안의 배치 등 꼼꼼히 신경 쓰는 이유는 여자들이 특별히 세심해서가 아니라 그 옛날 수억 년 전부터 해오던 여자들의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백화점에 가면 남성복과 여성복 매장의 품목 진열이 다릅니다. 여성복 매장의 액세서리는 피팅룸 근처에 있어요. 여자들은 옷을 입어보고 나오면서 액세서리가 그 옷에 어울리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구입을 하죠. 반면 남성복 매장의 남자 액세서리는 계산대 앞에 있어요. 바지를 계산하려고 섰는데 계산대 앞에 벨트가 있어요. 그럼 집어드는 겁니다. 좀 비약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래된 친구들과 술 먹는데 30단어이면 충분합니다. 잘 사냐? 미친놈. 먹자, 마셔. 이런 몇 가지 단어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쓰는 단어는 감히 제가 아는 숫자로 헤아릴 수가 있을 정도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 아내에게 생각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야 아, 나는 생각이 없구나라고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오빠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라는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박소라 낭독가님께서 인생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라입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인생인데요. 2019년에 박웅현 저자님과 10회 독서 강독을 참여했었어요. 그때 인생이란 전인 미답의 길이다라는 말씀에 제가 좀 용기를 좀 많이 얻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인생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소설가 박범신의 소설 촐라체에 길고 위험이 넘치는 전인 미답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이제 겨우 21살의 청년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전인 미답.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위험한 나이 2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아마도 인생은 젊음이건 아니건 누구에게나 전인 미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늘 위험하지만 또 한편으로 매 순간이 흥미진진한 것이 바로 인생일 겁니다. 촐라체 속의 그 문장을 보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살아봤겠어요? 비슷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인생은 다 다릅니다. 이 모퉁이를 돌면 다음 모퉁이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산다는 건 더 흥미롭고 즐거운 일입니다. 보미숙의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에는 지구는 탄생 이래 단 한 번도 동일한 날씨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은 눈부시고 가을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이 오는 사계절을 매년 겪지만 그 어느 하루도 같은 날씨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에 마땅히 주어진 전인 미답의 길을 즐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인 미답의 길을 즐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실수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전인 미답이잖아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길을 걸으며 당연히 실수할 겁니다. 그러니 실수를 못 견디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바깥에 선을 그려놓고 누구누구의 인생은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전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나 같습니다. 인생은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라는 C줄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이 합쳐서 직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재능이라는 C줄만 놓고 미래를 기다립니다. 치고 들어오는 날줄의 모양새는 생각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태어나는 시점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누구나 내 C줄을 잘 받쳐줄 만한 날줄의 시대를 골라 태어나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 험하면 험한 대로, 순하면 순한 대로 날줄을 잡고
튼튼하게 직조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날줄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절에는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 닿은 곳에 싹 틔우는 땅버들 씨앗, 그렇게 시작해 보거라 라는 어떤 시처럼 살아야 합니다. 땅버들 씨앗도 자기가 닿으면 좋을 장소가 있었을 겁니다. 양지 바르고 촉촉한 땅 위에 닿고 싶었겠죠.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고 물살에 떠밀려 미처 다 가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마구 엉켜 있는 바위 틈에 툭 하고 닿아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버들 씨앗이 원하던 곳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땅버들 씨앗은 묵묵히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릴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성실하게 산 하루하루의 결과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고전이 왜 중요한지, 발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꽉 채워 살다가 돌아보면 펼쳐져 있는 게 인생이지.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허술하게 보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과 행복은 별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 그 자리를 해방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 여기에서 해방을 행복으로 바꿔보세요.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이 자리를 행복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묵묵히 자기를 존중하면서 클래식을 궁금해하면서 본질을 추구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형제를 가치 있게 여기고 깊이 봐가면서